야,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시어미 망신을 줘? 너 같은 기생충을 들인 내가 미친년이지. 당장 무릎 안 꿇어? 인천공항 한복판 비즈니스석 카운터에서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는 노인이 바로 제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입니다. 10년 동안 제 피땀 어린 돈을 푼 돈이라 비웃으며 기생충 취급하던 그녀가 오늘 파리행 1등석 티켓 앞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밤새 전화로 저를 괴롭히며 네 카드로 긁을 거니 한도나 풀어놔라고 당당하게 명령하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설정해둔 한도가 단돈 1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요. 10년의 인내를 끝내고 시작된 소름 돋는 사이다. 참교육. 그 기막힌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올해로 42,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착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댁의 대소사는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통 앞에서도 늘 고개를 숙여야 했죠. 하지만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몰래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제법 자리를 잡으면서 남편 몰래 저만의 통장에 소중한 앞가림할 돈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비록 잠을 줄여가며 택배를 싸고 동대문 시장을 누비는 고된 일상이지만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건 제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일상이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쇼핑몰 주문이 밀려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택배 상자를 가득 쌓아두고 송장을 뽑고 있는데 요란하게 스마트폰이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정순이에요. 정순아, 너 지금 바쁘냐?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어?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복이 들어오는 법인데. 전화를 받자마자 날아오는 건 안부 인사가 아닌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대답하며 박스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냥 집안일 좀 하느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영자네 며느리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다. 그 집 며느리는 이번에 시험이 환갑이라고 유럽 비즈니스석을 태워보냈다더라. 호텔도 아주 의리의리한 대로 예약해서 영자가 아주 입이 귀에 걸렸어.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님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아, 정말요? 효도 많이 받았네요, 그분은. 그래. 그래서 나도 생각을 좀 해봤다. 나도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어 가는데 죽기 전에 파리 에펠탑은 한번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네가 살림하니 이번에 네가 좀 신경을 써라. 너 요즘 뭐 인터넷으로 물건 판다며?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 파리요? 그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며 뼈 빠지게 번 돈 다 어디 갔어? 네가 다 쥐고 있잖아. 내가 일정표 짜서 보낼 테니까 토달지 말고 준비해. 알았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카카오톡으로 파일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제목은 박말자 여사님 파리 힐링 여행. 저는 파일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짠 일정이야? 항공권은 왕복 비즈니스석, 숙소는 파리 시내 한복판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 거기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코스 요리 예약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의 문자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네 카드로 긁을 거니까 한도 넉넉하게 풀어놔라. 내 아들 돈 쓰게 하면 가만 안 둔다. 진정한 효도는 이럴 때 하는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정에는 가지도 못하게 막으셨고,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남편 밥은 차려줬냐고 다그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효도라는 이름으로 제 쇼핑몰 수익과 남편의 월급을 털어가려 하시다니요. 저녁이 되어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니가 파리 여행 가신다고 보내신 거야. 비즈니스석에 스위트룸이라니 이게 말이 돼? 남편은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일정표를 쓱 훑어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가 아까 전화하셨더라.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 한 번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 당신 요즘 쇼핑몰 잘 된다며. 당신 진짜 이럴 거야? 2천만 원이야. 우리 적금 만기된 거랑 내 쇼핑몰 수익 합쳐야 겨우 나오는 돈이라고. 우리 이사갈 준비하기로 했잖아. 에이, 이사는 다음에 가면 되지. 엄마 기 좀 살려드리자. 영자 아주머니 아들이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데 우리 엄마 성격에 오죽하시겠어? 여보, 당신이 좀 참아줘.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째 반복되는 이 마마보이 기질. 남편은 언제나 제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월급에 붙어 사는 기생충인 양 취급하며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방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죠. 여보, 이건 단순히 참는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는 지금 나를 배려하시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네 카드로 긁을 거니 한도 풀어놔라니. 이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말투가 좀 투박해서 그렇지 속은 안 그래. 당신이 한도 좀 풀어드려. 내가 나중에 보너스 타면 메꿔줄게. 됐지? 남편은 그대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참아왔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남편의 방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당당한 요구가 떠 있었습니다. 한도 풀어놔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고요. 아니, 오히려 그 욕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해외 결제 한도 설정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한도 확실하게 만져둘게요.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평온한 정적이 폭풍전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제 쇼핑몰 알림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돈은 제 피와 땀이지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카드 한도 넉넉하게 설정해뒀어요. 이번 여행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실 거예요. 시어머니로부터 즉각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내 아들이 장가를 잘 들었어. 공항 갈 때 얼굴 찌푸리지 말고 웃으면서 배웅해라.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공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셔도 좋아요. 문자를 보낸 뒤의 정적은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쇼핑몰 업무로 쌓인 피로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옆에서 이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콧소리 소리가 오늘따라 왜 그렇게 야속하게 들리던지요.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을 때 약속이라도 한 듯 첫 번째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미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아, 너 지금 뭐하니? 내가 분명히 한도 넉넉히 풀어놓으라고 했지? 내가 오늘 밤에 잠이 안 와서 면세점 사이트에 들어갔거든. 친구들 줄 선물 몇 개랑 내 가방 하나 미리 결제해 두려고 말이다. 그런데 왜 자꾸 결제 실패라고 뜨는 거야? 너 이거 한도 제대로 안 늘려놓은 거 아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리 준비한 대답을 내놓았지요. 어머니, 면세점 사이트 결제는 보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은행에 확인해 봤는데 공항 카운터에서 직접 긁는 건 문제없게 처리해 뒀거든요. 비싼 가방이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시는 게 어머니 마음도 편하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당장 사두고 싶다는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야? 너 혹시 딴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니지? 어머니도 참 제가 무슨 딴 마음을 먹겠어요. 공항 가시면 비즈니스석 체크인부터 면세점까지 시원하게 다 될 거예요. 저 믿고 오늘은 그만 주무세요. 간신히 달래서 전화를 끊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밤 11시가 지나자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과묵하신 편이었지만 어머님의 등살에 못 이길 때면 늘 저를 압박하곤 하셨죠. 정순아, 나다. 느그 시어무이가 지금 거실에서 씩씩거리며 잠을 못 자고 있다. 여행 가기도 전에 사람 진을 다 빼놓으면 어떡해?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으면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를 해야지. 왜 자꾸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어서 한도인지 뭔지 확실하게 풀어드려라. 아버님, 제가 이미 다 조치를 취해놨어요. 어머니가 너무 성격이 급하셔서 그래요. 밤이 늦었는데 아버님이라도 어서 주무셔야죠. 말이 안 통하는구나. 너 요즘 쇼핑몰인지 뭔지에서 돈 좀 만진다고 시엠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하는 모양인데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시작한 일 아니냐? 아버님의 차가운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밤잠 설쳐가며 번 돈조차 결국 남편의 공으로 돌려버리는 그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 이번에는 시누이 제이에게서 카톡과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평생 처음 가는 파리 여행인데 언니가 뭔데 기분을 망쳐? 오빠가 번 돈 오빠가 쓰겠다는데 왜 언니가 중간에서 한도를 쥐락펴락해? 언니 요즘 인터넷에서 옷 몇 장 판다고 되게 유세 부린다?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계셔. 당장 한도 풀어드려. 시누이의 무례한 언사에 저는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에 결국 옆에서 자던 남편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 진짜. 여보, 뭐야? 이 새벽에 누구야? 어머니랑 아버님, 그리고 제이야.
한도 안 풀어줬다고 난리셔.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제 휴대폰을 뺏듯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께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이 새벽에 왜 그래? 정순이가 공항 가면 다 되게 해놨대잖아. 응? 아니, 내가 나중에 다 확인할게. 그러니까 제발 잠 좀 자자, 엄마.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다니까? 남편은 어머니의 항의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전화를 끊고 제게 휴대폰을 툭 던졌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래. 그냥 좀 풀어드리면 어디 가뒀나? 왜 자꾸 고집을 피워서 온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나 피곤해 죽겠어. 남편은 제 기분이 어떤지, 제가 어떤 모욕을 듣고 있는지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잠을 방해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로 내 방패가 되어주지 않겠구나. 10년을 함께 살았어도 나는 이 집안에서 철저히 혼자였구나. 새벽 2시, 3시. 시어머니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폭언이 쏟아졌어요. 야, 김정순, 너 지금 자니? 잠이 와. 시어미는 속이 터져서 미치겠는데. 너는 잠이 오냐고. 너 당장 일어나서 한도 안 풀면 내가 지금 내 집으로 택시 타고 간다. 가서 네가 파는 그 옷가지들 다 불살라 버릴 줄 알아.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 고스란히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미친년이지.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네가 버는 푼돈이 돈인 줄 아니? 그거 다 우리 아들기 빨아먹고 하는 짓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폭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점점 더 맑아지더군요. 아들이 번 돈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미련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장문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어요.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번 여행 다녀오면 당장 내 아들이랑 갈라서게 할 줄 알아라.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새벽 5시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정순아, 이제 날이 밝는구나. 느그 시어머니 결국 한숨도 못 잤다. 얼굴이 헬쑥해져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 건강 망쳐놓고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 당장 사과하고 한도 풀어라. 이게 마지막 경고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밤사이에 걸려온 부재중 전화와 통화 기록, 문자를 합치니 정확히 67통이었습니다. 67통.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견뎌온 인내의 한계점이자 앞으로 제가 행할 복수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은 뻘겋게 충혈되었고 안색은 파리했지만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잘 잤다. 여보, 나 배고픈데 밥 좀 줘. 오늘 회의라 든든하게 먹어야 해.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어젯밤 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음기, 그리고 67통의 기록이 담긴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곧 공항으로 떠나실 텐데 기대하세요. 어머니가 밤새 그토록 원하셨던 그 결제, 제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저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웠습니다. 67통의 전화는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기만 하는 김정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카운터 앞에 서는 순간 제 진짜 효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67통의 전화로 지옥 같은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 제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죠. 남편은 아침을 먹으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퇴근하고 같이 본가에 좀 가자. 엄마가 친척들 다 모으셨대. 당신이 어제 일도 있고 하니까 가서 얼굴 좀 비추고 사과도 좀 드려. 그래야 엄마 화가 풀리지. 저는 밥을 씹지도 못한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67통의 전화를 함께 겪고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사과하라는 것이었네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밤새 잠도 못 자게 괴롭힘 당한 건 나야, 여보. 아이 참, 엄마가 여행 앞두고 설레서 그러신 거잖아. 당신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 비뚤어진 진심을 똑똑히 확인하러 가고 싶었거든요. 저녁 7시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시끌벅적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고모님들과 작은 어머니들, 심지어 먼 친척 아주머니까지 대여섯 분이 모여 계셨죠. 중앙에는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가 마치 여왕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 정순이 왔니? 예, 너는 시어머니가 파리 가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퀭해? 누가 보면 내가 너 고생이라도 시키는 줄 알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비아냥거리며 성공을 날리셨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며 킥킥거렸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전화를 많이 주셔서 잠을 좀 설쳤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전화? 내가 오죽 답답하면 전화를 했겠니? 얘들아, 너희 이것 좀 들어봐라. 내가 이번에 환갑 기념으로 파리 좀 가겠다는데 우리 며느리가 글쎄 내 아들 카드를 한도를 딱 막아놓은 거 있지? 내가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사려다가 창피를 당해서 얼굴이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고모님이 거들었습니다. 아니, 정순아. 그건 좀 너무했다. 재호가 대기업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시어머니 여행 가방 하나 마음대로 못 사게 하니? 네가 돈 관리한다고 너무 유세 부리는 거 아니야? 고모님, 그게 아니고요. 이번 여행 경비가 너무 커서 조정을 좀 한 거예요. 비즈니스석에 스위트룸까지 하면. 제가 설명을 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말을 뚝 끊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경비가 크긴 뭐가 커.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인데 왜 네가 벌벌 떨어?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뭐 해온 게 있다고 그래. 맨몸으로 들어와서 내 아들 덕분에 따뜻한 밥 먹고 살면 시어미 호강시켜주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 왔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만히 놀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작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생활비 보태고 있고 이번 여행 경비 중 일부도 제가 부업으로 모은 돈에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비웃음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 깔깔깔. 얘들아, 들었니? 얘가 인터넷에서 옷 몇 장 팔아서 번 그 푼돈을 돈이라고 지금 생색을 낸다. 야, 김정순, 그 푼돈이 돈이냐? 그거 몇 푼 벌었다고 네가 지금 나랑 맘먹으려 들어? 너 착각하지 마. 네가 지금 누리는 거, 네가 입고 있는 옷, 네가 사는 집, 다 내 아들 월급에서 나오는 거야. 내 아들 돈에 붙어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친척 아주머니들이 그러게나 말이야. 요즘 애들은 무서워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죠. 여보, 한마디만 해줘. 속으로 외쳤지만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세가 등등해져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말이다. 그냥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나 잘 관리하면서 내 수발이나 들면 되는 거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업인에 모내 설쳐? 이번 파리 여행 내 카드로 다 결제해라.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알았니? 그게 네가 우리 집안에 붙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새벽부터 일어나 12첩 반상을 차렸을 때도 간이 안 맞는다며 타박하시던 모습,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댁 제사가 먼저라며 제 발목을 잡으시던 모습,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나는 이 사람에게 평생 남편의 돈을 축내는 기생충일 뿐이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른 것을 느끼셨는지 잠시 멈칫하셨죠. 어머니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네요.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제 자신도 놀랄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항복한 줄 알고 다시 어깨를 으쓱하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진작 그랬어야지. 자, 다들 술이나 한 잔씩 하자. 우리 며느리가 파리 여행 화끈하게 보내준단다.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어머니. 화끈하게 보내드릴게요. 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화 많이 났어? 엄마가 말씀이 좀 심하시긴 했지만 다 당신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잖아. 잘 되라고? 나를 친척들 앞에서 기생충 취급하는 게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 그건 엄마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도 당신이 참아주니까 좋네. 이번 여행만 잘 다녀오시면 집안이 조용해질 거야.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 모욕을 묵묵히 견뎠는지, 제 가슴 속에서 어떤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남편의 그 무지함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노트북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용돈, 생신 선물, 시아버지 병원비, 시누이 결혼 자금 보탠 것까지. 숫자가 쌓일수록 제 결심은 서늘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이 푼돈이라고 하셨죠? 그 푼돈이 모여서 어머니의 품위가 유지됐다는 걸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67통의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해외 결제 한도 설정 창. 저는 망설임 없이 숫자를 써넣었습니다. 10만 원. 파리행 비즈니스석 편도 요금만 해도 수백만 원인 그곳에서 10만 원짜리 카드가 어떤 망신을 안겨줄지 상상하니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전율이 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느리 주제에 어머니 망신 한번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아들 돈으로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출국까지는 사흘 남았습니다. 제 생애 가장 긴 사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밤, 집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화 풀려서 다행이네라는 속 편한 소리를 남기고는 금세 코를 골며 잠들었죠. 저는 거실 한쪽에 쌓인 택배 박스들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푼돈이라고 비웃었던 제 쇼핑몰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 하나하나에는 제 손가락 마디마디의 통증과 잠을 쫓아가며 모니터를 응시했던 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난 10년의 기록을 들춰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디 보자. 결혼 첫 해 시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 500만 원, 그 다음에 아버님 허리 수술비 800만 원, 제이 결혼할 때 몰래 보태준 가전 비용 1000만 원. 엑셀 시트에 숫자들을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매달 드린 용돈, 명절마다 나간 고가의 선물, 시댁 가전제품 바꿀 때마다 긁었던 제 카드 내역들. 10년치를 모으니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은 좋게 될 법한 큰 돈이었죠. 이 돈이면 우리 가족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도 남았을 텐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월급에 붙어 사는 기생충이라 하셨지만 사실 이 집안의 기둥을 바치고 있던 건 남편의 월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끼고 아껴서 친정 부모님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리며 모은 제 피 같은 돈들이었죠. 그 기록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 새벽 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시어머니가 파리에서 휘두를 바로 그 카드의 설정 메뉴로 들어갔죠. 해외 결제 한도 변경.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제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비웃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내 아들 돈에 붙어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저는 망설임 없이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10만, 만원 단위가 아닙니다. 딱 10만 원입니다. 파리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으면 끝날 금액, 아니 공항에서 비즈니스석 차액을 결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설정을 완료하고 나니 카드사에서 확인 문자가 오더군요. 해외 결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그 짧은 메시지가 오늘따라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신청했습니다. 어머니가 현지에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제가 통제하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잠결에 목이 말랐는지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해? 아직도 쇼핑몰 일이야? 남편은 제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엑셀 창을 내리고 카드사 앱을 껐습니다. 주문이 좀 밀려서 정리하고 있어. 당신은 왜 깼어? 목이 타네. 당신도 적당히 해.
이제 엄마 여행도 보내드리는데 돈 들어올 때 많잖아. 당신 쇼핑몰 수익도 이번에 엄마한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고생이 많네, 우리 마누라. 남편의 위로가 오늘따라 참으로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생이 많네라는 그 말 뒤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신이 희생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죠. 여보, 만약에 말이야. 어머니가 이번 여행에서 큰 망신이라도 당하시면 당신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 카드가 안 된다거나 해서 비행기를 못 타신다거나 하면. 제 질문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한도 넉넉히 풀어놨다며.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공항에서 그런 일 생기면 아마 난리가 날걸? 근데 당신이 그런 실수를 할 사람도 아니고. 걱정 마, 엄마 파리 가서 신나게 쇼핑하고 오실 거야.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그 굳건한 믿음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오만한 확신이 제 결심을 더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방금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외 결제 한도 넉넉하게 풀어달라고 특별 요청했어요. 한도 걱정 마시고 파리에서 사고 싶은 거 다 사세요. 어머니 기 살려드리려고 제가 신경 많이 썼답니다. 잠시 후 이 새벽에 기다렸다는 듯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그래야 내 며느리지. 내가 파리 가서 영자네 며느리가 사온 것보다 더 좋은 가방 사올 테니까 공항에서 배웅이나 잘해라. 이번 일은 내가 너그럽게 잊어주마. 너그럽게 잊어주마라니.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그 모진 말들, 67통의 전화, 친척들 앞에서의 망신, 다 너그럽게 갚아드릴게요. 저는 그날 새벽 잠드는 대신 쇼핑몰 고객들에게 보낼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통장의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쓴 돈을 제외하고도 지난 1년간 제가 치열하게 읽어온 결과물들이 숫자로 증명되어 있었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김정순으로 살 거야.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출국은 내일입니다. 시어머니는 지금쯤 파리의 화려한 거리를 상상하며 짐을 싸고 계시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마주할 현실은 에펠탑의 낭만이 아니라 차가운 공항 카운터의 결제 거절 메시지일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흐를 때 10년간 묵은 때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공항에서 봬요. 아주 환한 얼굴로 마중 나갈게요. 제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의 인내가 조용한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집안은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로 소란스러웠죠. 평소라면 그 소음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겠지만 오늘따라 저는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전날 밤잠을 설친 사람답지 않게 아주 맑았어요.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차려입으셨더군요. 파리 스위트룸에 어울리는 귀부인이 되어야 한다며 백화점에서 새로 산 비싼 트렌치 코트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계셨습니다. 정순아, 내 가방 잘 챙겼니? 거기 여권이랑 내 카드 들어있는 거 확인했어? 어머니는 현관문을 나서기도 전에 몇 번이나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넣어뒀어요. 카드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특별하게 조치해뒀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 그래. 역시 큰 돈을 써봐야 사람이 그릇이 커지는 법이지. 너도 이번에 내가 파리 갔다 오면 좀 보고 배워라. 맨날 집구석에서 옷이나 팔 줄 알았지. 이런 상류층 문화는 네가 언제 접해보겠니? 옆에서 짐을 나르던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기분 좋아 보이시네. 여보, 당신도 오늘 고생 많았어. 공항까지 같이 가서 배웅해 주자고. 당연하지, 여보. 어머니 가시는 길인데 끝까지 모셔다 드려야지. 저희는 시어머니의 이민 가방 같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싣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시어머니의 자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파리에 도착한 사람 마냥 친구 영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나 지금 우리 며느리가 끊어준 비즈니스 타고 파리 간다며 한참을 떠들어대셨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활기찬 소음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위풍당당하게 비즈니스석 전용 카운터로 향하셨어요. 줄이 길게 늘어선 일반석 카운터를 힐끗 보며 혀를 차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정순아, 봤니?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건 서민들이나 하는 짓이야. 비즈니스를 타야 대접을 받는 법이라고. 너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런 데 좀 다녀라. 네, 어머니. 비즈니스석은 서비스부터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대답이 흡족하신 듯 카운터 직원에게 여권과 카드를 탁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파리행 비즈니스석 예약된 거 결제하고 체크인해줘요. 직원이 상냥한 미소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박말자 고객님.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항공권 잔여 금액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서 계셨고 남편은 뒤에서 우리 엄마 오늘 진짜 멋진 애라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조용히 카운터 밑에 카드 단말기를 응시하고 있었죠. 띡! 짧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직원의 미소가 살짝 경직되더군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실까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 거절?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봐요. 우리 며느리가 어제 한도 넉넉히 풀어놨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상하네요. 제가 분명히 카드사에 연락해서 특별 요청까지 했는데 저도 당황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한도 초과로 나옵니다. 고객님, 결제하실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데 한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비즈니스 카운터는 조용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거든요. 뒤에 서 있던 우아한 차림의 승객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 초과? 아니, 이 여편니가 미쳤나? 야, 김정순, 너 한도 풀었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도 당황해서 달려왔죠. 여보, 어떻게 된 거야? 한도 풀었다며. 엄마 창피하시게 이게 뭐야? 어머, 여보. 나도 모르겠어. 어제 분명히 카드사 앱으로 확인했는데. 어머니, 혹시 제가 번호 하나 잘못 눌렀나 봐요. 어떡하죠?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뒤에 대기 손님이 많으셔서요. 혹시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석으로 변경하시겠어요? 일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왜 일반석을 타?
내가 지금 친구들한테 다 자랑하고 왔는데. 야, 다시 해봐. 다시. 시어머니는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쾅 쳤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깜짝 놀라 피했고 보안 요원이 슬금슬금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주변 손님들께 방해가 됩니다. 방해? 지금 내가 방해하게 생겼어? 이 카드가 왜 안 되냐고. 시어머니는 이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돈도 없으면서 비즈니스 타려고 했나 봐. 그러게 옷만 번드르르하게 입었지 완전 무식하네. 창피해서 원. 난생 처음 대중 앞에서 당하는 공개적인 망신.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며느리 위에 군림하며 큰 소리치던 그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카드가 안 되어 때를 쓰는 초라한 노인네만 남았을 뿐이었죠.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일단 당신 카드로 결제해. 엄마 지금 쓰러지시겠어. 빨리. 저는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머 여보. 내 카드도 지금 한도가 꽉 찼어. 이번에 쇼핑몰 물건 떼오느라 다 긁었단 말이야. 당신 카드는 없어? 나는 이번에 적금 붓느라 한도 줄여놨지. 아, 진짜 어떡하냐. 남편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하셨습니다. 5성급 호텔, 비즈니스석, 미슐랭 레스토랑. 그 화려한 꿈이 잔액 부족이라는 네 글자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졌고 시어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속으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시작이에요. 67통의 전화와 10년의 서름. 이제 겨우 한 조각 돌려드렸을 뿐인데 벌써 힘드시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걸까요? 아마도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아들이나 딸이겠죠. 하지만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소식 또한 어머니가 기대하는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공항 카운터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이제 막 시어머니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공항 카운터 앞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여행객이 오가는 그 넓은 홀에서 오직 저희가 서 있는 비즈니스석 카운터 주변만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죠. 하지만 그 정적은 이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카운터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희 쪽을 쳐다봤고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제 팔을 거칠게 흔들었죠.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10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을 말하듯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도 풀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10만 원으로 설정해 둔 거예요. 어머니 평소에 제가 부업으로 버는 돈은 푼돈이라면서요? 그 푼돈에 맞춰서 한도를 정한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지금 누굴 놀리나? 10만 원으로 파리 비행기 표를 어떻게 결제해? 너 내가 오늘 비즈니스 탄다고 동네방네 자랑한 거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비치는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죠. 카운터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조용히 보안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손님,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결제가 안 되면 다른 승객분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셔야 합니다. 직원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 폭발하셨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고 비키래. 야, 김정순, 너 당장 전화해. 당장 한도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라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미 은행 업무 시간도 지났고 제가 한도를 변경하려면 본인 인증에 뭐에 복잡해서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그냥 이번 여행은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아니면 아까 직원이 말한 대로 일반석으로 바꿔서 남편 돈으로 결제하시든가요? 일반석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고함이 공항 대합실을 찢어발기듯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시어미 망신을 줘? 네가 감히 나를 이 사람들 앞에서 거지 취급해? 네가 우리 아들 덕에 먹고 살면서 어디서 이런 못된 짓을 배워왔어? 공항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고함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세상에, 저 할머니 목소리 좀 봐. 며느리한테 저게 할 소리야? 비즈니스 타려고 쇼하다가 들통났나 보네. 진짜 무식하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시어머니의 온몸을 훑쳤습니다.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귀부인 대접받기를 원했던 시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처참한 형벌은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숨을 몰아쉬셨고 결국 보안 요원들이 저희를 에워쌌습니다. 고객님, 목소리 낮추시고 일단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다른 분들께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전현이, 저 며느리년이 나를 속였다니까. 시어머니는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며 끝까지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마저 느껴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죠. 남편은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여보, 일단 사과드려. 엄마 지금 쓰러지시겠어. 제발 어떻게든 좀 해봐. 저는 남편을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한도는 이미 설정됐고 어머니는 공항에서 소란 피우다가 쫓겨나게 생기셨는데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효도 당신이 직접 해드려. 당신 카드로 긁으면 되잖아. 내 카드는 아까 말했잖아. 적금 때문에 한도 줄여놨다고. 그럼 어쩔 수 없네. 어머니, 오늘 파리 여행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비행기 곧 떠나는데 그만 집에 가시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모서리를 꽉 잡으셨습니다.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비즈니스석, 그토록 거들먹거리고 싶었던 파리의 스위트룸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어머니는 난생 처음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비싼 옷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너, 두고 보자. 집에 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재호, 너 전현 당장 내쫓지 않고 뭐해?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에게 마지막 구원을 요청하듯 소리쳤지만 남편 역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못 이겨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옷소매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면 진짜 경찰 와. 결국 시어머니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카운터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짐 가방을 챙겨 들고 뒤따라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없더군요.
저는 천천히 카운터 직원을 향해 목례를 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계속 들려왔지만 그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는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패배자의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는 길, 창밖으로 거대한 비행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탔어야 할 그 비행기였을까요? 저는 그 비행기를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망신이라는 건 말이죠.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그 오만함과 무례함이 오늘 비매랑이 되어 돌아간 것뿐이죠.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벌어진 그 소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편이 되어 저를 처단해 주길 바라시겠지만 제가 준비한 다음 카드는 남편조차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진실의 기록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시죠. 그곳에는 파리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현실적인 청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10년의 빚을 갚아야 할 시간은 이제 막 1분을 지났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앉아 계시다가도 문득문득 정신이 드시는지 창밖을 향해 소리를 지르곤 하셨죠. 남편은 핸들을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눕더니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악독한 며느리를 만났나? 재호야, 너 저거 안 내쫓고 뭐해? 당장 무릎 꿇려. 내 앞에서 석고대죄하게 만들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통곡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평소 같았으면 여보, 일단 사과부터 해라고 했을 남편이었지만 오늘 공항에서 당한 망신이 너무나 컸던지 선뜻 입을 떼지 못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 거실 테이블로 들고 나올 것들을 챙겼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너무했어. 엄마가 저렇게까지 실신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니? 남편이 방으로 따라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갑게 대답했죠. 너무한 게 누군지 이제부터 똑똑히 확인시켜 줄게. 거실로 나와. 저는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들고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나오자 다시 악을 쓰기 시작하셨죠. 뭐하러 나와? 당장 무릎 안 꿇어? 네가 감히 내 아들 카드를 막아? 내 아들이 번 돈인데 네가 뭔데?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진 건 다름 아닌 지난밤 새벽 3시에 걸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내용 야 김정순, 너 지금 자니?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네가 버는 푼돈이 돈인 줄 아니? 그거 다 우리 아들기 빨아먹고 하는 짓 아니야. 시어머니의 고함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자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죠.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스피커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다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새벽 4시, 5시에 걸려온 시아버지의 폭언과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담긴 녹취들이 굴비 엮이듯 이어졌습니다. 여보, 들어봐. 이게 어젯밤 당신이 코 골며 잘 때 내가 받은 67통의 전화 내용이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당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협박하셨는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녹음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 아들 앞에서 보여주던 자애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의 광기의 어린 악마와 같았죠. 그리고 이거 봐. 저는 서류 뭉치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내가 정리한 가계부야. 당신 월급? 그래, 대기업 다녀서 많이 벌지.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 당신 어머니 용돈, 아버님 병원비, 제2 결혼자금.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꾼 건 내가 밤잠 안 자고 쇼핑몰에서 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푼돈이었어. 저는 엑셀로 정리된 표를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시댁의 무리한 요구들을 제가 어떻게 뒤에서 묵묵히 처리해 왔는지 증거로 보여준 것이죠. 이건 또 뭐야? 남편이 서류 마지막 장에 붙은 사진과 USB를 가리켰습니다. 그저께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나 망신 주신 날 기억하지? 내가 그날 몰래 녹화해뒀어. 내가 남편 등골 빼먹는 기생충이라고 친척들 앞에서 비웃으시던 어머니 모습. 당신은 그때 옆에서 밥만 잘 먹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아주 즐거운 듯 저를 비하하고 있었고 친척들은 깔깔거리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갈비만 뜯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재호야, 저건 내가 그냥 농담으로. 시어머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의 고함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충격받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새벽에 67통이나 전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정순이가 엄마 여행 보내드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다 봤는데 엄마 입에서 어떻게 기생충이니 아들기 빨아먹는다느니 그런 소리가 나와요? 정순이가 번 돈으로 엄마 가전제품 바꾸고 용돈 받은 건 기억 안 나세요? 재호야, 너 지금 전염 편드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효도 공격을 시도하셨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가 내민 진실의 기록 앞에 무너져 내린 상태였거든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정순이한테 이럴 권리는 없어요. 공항에서 망신당한 거요? 제가 보기에 그건 정순이가 아니라 엄마가 자초하신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욕을 하세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재호예요. 엄마 여행 취소됐습니다. 아니요, 정순이 잘못 아니에요. 엄마랑 아버지가 정순이한테 하신 짓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번 건 엄마가 너무하셨어요.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도 본가 안 갑니다. 전화를 뚝 끊어버린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을 가리고 진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 울음소리에 달려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거실 분위기를 뒤로하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내 편이다라는 말을 드디어 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들뜨지는 않더군요.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10년이 보상되진 않아. 당신이 오늘 내 편을 든 건 잘한 일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해.
저는 남편의 사과를 덥석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진실을 마주했을 뿐 우리 사이의 균열이 메워진 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생 자기 편일 줄 알았던 아들이 등을 돌린 순간 그분의 세상도 무너져 내린 것이죠. 어머니, 이제 그만 댁으로 가세요. 남편이 대리 불렀으니까 타고 가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짐 가방을 챙겨 일어나셨습니다. 공항으로 떠날 때의 그 당당했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녹음기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성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년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대등한 관계를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고 난 뒤의 집안은 정말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그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차가운 정막뿐이었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진실의 파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딸 신우이 제이에게 전화를 거셨을 게 뻔했거든요. 여보, 제이한테 전화 온 것 같은데? 남편의 말대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기 전 제가 미리 해둔 일을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미 제이에게도 모든 자료를 전송해둔 상태였거든요. 67통의 통화 기록,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시댁에 쏟아부은 돈의 내역서까지 말이죠. 저는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제이야. 수화기 너머로 제이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언니가 뭔데 우리 엄마를 공항에서 망신 줘. 라고 소리부터 질렀을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언니,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나한테 당장 오빠네 집 가서 다 뒤엎으라고, 언니 머리채라도 잡으라고 난리도 아니시더라. 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어머니 말대로 하러 올 거니? 아니, 나 언니가 보낸 녹음 다 들어봤어. 그리고 그 내역서도. 언니,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새벽에 언니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는 줄도 몰랐고, 내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이 오빠 돈이 아니라 언니가 밤새워 번 돈이었다는 것도. 나 방금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이건 엄마가 너무했다고. 언니한테 사과하기 전엔 나도 엄마 편 못 들어준다고. 제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던 딸조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진실 앞에서는 등을 돌린 것이죠. 그 시각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는 당신의 집에서 혼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제이의 전화를 끊고 난 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며 화를 내시다가 결국 불 꺼진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내 아들이 최고다,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종이다라고 믿으며 살아온 그분의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들은 등을 돌렸고 딸은 사과하라고 다그치고 며느리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정순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분간 친정에 좀 다녀올게. 당신도 혼자 있으면서 생각 좀 정리해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같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내가 이제 엄마랑 연락도 안 한다고 했잖아.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랑 연락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나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그게 문제인 거야. 나는 당신의 사과보다 당신의 변화가 필요해.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저는 미리 싸둔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파리 여행을 위해 챙겼던 그 화려한 이민 가방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가방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의 호통이나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아, 너 진짜 나한테 이럴 거냐? 내가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니? 제이까지 나한테 등을 돌리게 하고 네가 이 집안을 다 망쳐놨어. 여전히 남 탓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문자를 보며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집안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욕심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내려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조차 아까웠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난생 처음 고립이라는 감정을 맛보고 계실 겁니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파리 하늘을 날고 있어야 할 시간에 어머니는 텅 빈 집에서 아들의 냉대와 딸의 비난을 견디며 홀로 남겨졌죠. 그 화려했던 5성급 호텔의 꿈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어머니 앞에는 10년 동안 괴롭혀온 며느리의 차가운 가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부모님 얼굴을 뵙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댁에서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정순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저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며 품에 안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했던 제 친정, 하지만 이곳은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식음 전담을 전폐하고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아버님을 시켜 전화를 걸게 하고 제이에게 사람을 보내 사정사정하셨다더군요. 하지만 한번 터진 둑은 쉽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가 느낀 건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허무함이었죠. 저렇게 쉽게 무너질 권위를 위해 나는 왜 10년을 참아왔던 걸까? 하지만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만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이잖아요. 시어머니의 오만함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설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보낸 내역서들을 다시 하나하나 읽어봤다며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망신이라고 소리쳤던 공항에서의 그 순간보다 지금 홀로 남겨진 이 방 안의 적막이 진짜 망신이라는 거요. 10년의 세월을 적으로 돌린 어머니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세계는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로 저는 저만의 새로운 삶을 아주 천천히 세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내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지난 10년의 세월이 꼭 남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뿌린 씨앗을 거두어야 했고 시어머니와의 지독한 채무 관계를 이제는 확실히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머니 좀 만나고 올게.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 아직 화 안 풀렸을 텐데. 그냥 내가 나중에 가서 잘 말해볼게. 당신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아니, 당신이 나설 일 아니야. 이건 나와 어머니 두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그리고 걱정하지 마. 이제 어머니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김정수는 아니니까. 남편은 제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정성껏 작성한 편지 한 장과 지난 10년의 기록이 담긴 서류 봉투를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평소와 달리 어둡고 썰렁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박말자 여사가 멍하니 앉아 계셨죠. 일주일 사이에 어머니는 몰라보게 수척해지셨더군요. 그 기세등등하던 눈빛은 흐릿해졌고 화려했던 트렌치코트 대신 늘어진 내복 차림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는 움찔하며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평소처럼 고함이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쳐다만 보시다가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니? 나 망신 준 걸로 부족해서 이제 내 숨통이라도 끊으러 왔어?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어머니 숨통을 끊으러 온 게 아니라 지난 10년의 빚을 청산하러 온 거예요. 빚? 무슨 빚?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을 졌다는 거야?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산 게 누군데. 여전히 내 아들 타령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께 드린 용돈, 아버님 병원비, 제이 결혼할 때 보탠 돈, 명절마다 해드린 선물. 다 정리해왔어요. 그리고 그 돈 중에서 남편 월급으로 충당 안 돼서 제 쇼핑몰 수익으로 메꾼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도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보셨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한 종이를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푼돈이라고 무시하셨던 제 돈들이 사실은 이 집안의 크고 작은 구멍들을 다 막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그 모진 말들을 참아온 건 어머니가 제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우해 주신 적이 없죠. 정순아, 그건 새벽에 67통의 전화를 거셨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에게 저는 사람도 며느리도 아니라는 걸요. 그저 어머니의 욕심을 채워줄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공항에서 망신당하신 거 마음 아프시겠죠.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매일이 그 공항 카운터 앞 같았어요. 어머니가 제 자존감을 깎아내릴 때마다 저는 수천 번도 넘게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거실의 낡은 시계 소리만이 착, 착하며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제안이에요. 앞으로 저와 어떤 관계로 지내실지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편지에는 제가 앞으로 지키고자 하는 몇 가지 원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금전적 요구 금지, 무례한 언행 시 즉각적인 연락 두절, 그리고 명절과 제사의 간소화 등 며느리로서의 의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었죠. 어머니, 저는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존중해 주시면
저도 어머니를 시어머니로서 대우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예전처럼 저를 기생충 취급하시거나 제 인생을 함부로 휘두르려 하신다면 그땐 정말로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지울 거예요. 어머니는 편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시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나 좀 봐달라는 식의 억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깨달은 사람의 깊고 무거운 흐느낌이었죠.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영자네 며느리가 비즈니스 태워줬다는 소리에 눈이 멀어서 네가 밤잠 안 자고 고생하는 건 눈에도 안 보였어. 내 아들만 귀한 줄 알았지. 네가 남의 집 귀한 딸이라는 건 잊고 살았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마음이 금세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0년의 빚은 눈물 한 방울로 씻겨 내려가기엔 너무나 깊었으니까요. 어머니,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주신 상처들이 아물 때까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고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과오를 마주한 한 명의 나약한 노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댁 문을 닫고 나오는데 밤 공기가 아주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하나둘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제가 드린 그 편지는 제 복수의 끝이자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제 선택은 어머니의 몫이에요. 저를 며느리로 남겨두실지 아니면 영원히 타인으로 남으실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집에 가.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정말 우리답게 다시 시작해보자. 수화기 넘어 남편의 안도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빚을 털어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온전히 김정순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의 그 소동이 있고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제 아침이었어요. 예전엔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의 전화를 걱정하며 조마조마하게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이제는 제 온라인 쇼핑몰에 밤새 들어온 주문 알림들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장 출력기가 경쾌하게 돌아가는 소리, 상자를 접고 테이프를 붙이는 그 바쁜 손길이 이제는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행복한 소음이 되었죠. 이번 달 매출은 드디어 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푼돈이라 비웃던 그 일이 이제는 제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단단한 무기가 된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택배 포장을 마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이내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정순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주 어색하고 힘이 빠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정순아, 바쁘니? 방금 일 마쳤어요.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되나 해서 날도 좋은데 밥 한번 먹자고. 네가 좋아하는 그 일식집 내가 미리 예약해두마.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와라 해라가 아니라 제 의사를 묻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쇼핑몰 물건이 새로 들어와서 좀 바쁠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점심은 어떠세요? 제가 맛있는 대로 예약할게요, 어머니. 그래, 그러렴. 네가 예약하면 내가 그리로 가마. 그럼 끊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화였죠. 공항에서의 망신 사건 이후 어머니는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하려고 무던히 노력 중이셨습니다. 아들도 딸도 제 편을 든 뒤에야 어머니는 자신이 쌓아온 성벽이 얼마나 외로운 것이었는지 깨달으신 모양입니다. 저녁 퇴근길, 남편이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시장 가니까 고등어가 아주 싱싱하길래 사왔지. 당신 오늘 택배 싸느라 고생했을 텐데 내가 맛있는 찌개 끓여줄게. 남편은 이제 퇴근하면 당연하다는 듯 앞치마를 두릅니다. 예전처럼 소파에 누워 물 좀 가져와라고 시키던 남편은 이제 없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보낸 그 67통의 기록과 10년의 가계부가 남편을 각성시킨 거죠. 여보, 아까 어머니한테 연락 왔었어. 다음 주에 밥 먹기로 했어. 제 말에 남편이 찌개를 끓이다 말고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잘했어. 엄마가 저번부터 당신한테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고 끙끙 앓으시더라고. 당신이 먼저 그렇게 받아주니 고맙네. 고마울 거 없어. 나도 어머니가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계속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할 뿐이야. 토요일 점심 예약한 식당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나오셨더군요. 식사 내내 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음식을 제 앞접시에 놓아주셨습니다. 정순아, 이거 좀 먹어봐라. 네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일한다는데 몸 챙겨야지. 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긴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이 예전처럼 숨막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시작하는 이 어색한 관계가 저는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정순아, 그날 공항에서 나 정말 많이 원망했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망신은 못 잊을 거다. 근데 그 망신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하게 된 것 같아. 고맙다는 말은 입이 안 떨어지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어머니의 진심 섞인 사과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나간 일은 이제 됐어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저도 어머니 잘 모실게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닐 거예요.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는 만큼만 저도 다가갈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김정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오늘따라 참 당당하게 느껴지더군요. 완벽한 화해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남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제 통장에 쌓인 숫자보다 더 값진 것은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방관에 서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제가 사고 싶은 비행기 티켓을 끊을 것이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온전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채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 1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와 새로운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순 씨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공항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은 주변에 이런 시어머니나 남편 때문에 소갈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오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속 시원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